그 아들에게 강남 빌딩을 물려주려다 충격적인 배신을 당한 74세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프롤로그.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강남 역삼동이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7층 사무실. 봄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임대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저희가 다 맡아서 해드릴게요. 불과 몇 달 전 아들이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다행히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올해 74살 한영숙입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는 7층 빌딩 하나로 30년을 살아온 제가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다가 통쾌하게 역전시킨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1장 30년의 열매. 빌딩과 함께한 세월. 1994년 봄날이었습니다. 여보, 이 건물 어때요? 비싸긴 하지만 위치가 정말 좋아요. 남편 한상철과 함께 처음 이 건물을 보러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엔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대출금이 무려 5억. 그때 돈으로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시작된 건물주 인생. IMF가 터졌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줄줄이 나가고 대출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죠. 엄마, 배고파요. 어린 정우와 정민이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나가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밤 12시까지 김밥집에서 일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드디어 재건축 기회가 왔을 때 저희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영수가,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남편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7층 빌딩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건물은 강남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현재의 빌딩. 한 대표님,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확인했습니다. 총 8,500만 원입니다. 매달 김 과장이 보고하는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합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하루 매출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층은 강남 3대 피부과로 유명한 클리어, 피부과. 4층은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필라테스 센터. 5-6층은 의대 입시 전문 학원. 7층은 제 사무실과 휴게 공간. 사모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3층 피부과 박 원장이 가끔 올라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20년 된 세입자죠. 박 원장님, 병원은 잘 되시죠? 덕분에 잘 됩니다. 이 건물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사모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저희도 편하고요. 이런 세입자들과의 관계가
제 재산이었습니다. 2장 갑작스러운 효도. 그 아들의 퇴사. 작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정우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폭탄 선언을 했죠. 삼성전자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스타트업 하려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정우야, 그래도 신중하게.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엄마 빌딩 관리도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달라진 일상. 어머님, 왔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며느리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또 왔어? 바쁠 텐데. 바쁘긴요. 어머님 도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도 사왔어요. 수진이는 정말 살뜰했습니다. 복잡한 엑셀 파일로 임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세입자들과의 계약서도 디지털로 정리해줬죠.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한눈에 다 보이시죠? 언제 계약 만료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어머, 정말 편하네. 수진아,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하죠. 정우도 열심히였습니다. 엄마, 건물 외벽 크랙이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아는 업체 소개시켜 드릴게요. 싸게 잘해주는 곳이에요. 그래. 마침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아들 부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3장 이상한 낌새. 급한 제안. 2024년 2월 10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정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죠.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빌딩 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게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증여? 아직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엄마, 들어보세요. 내년부터 증여세율이 크게 오른대요. 지금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정우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죠. 그리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정리하는 게, 만약이라니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말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조급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 다음 날 3층 피부과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 원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사모님 아드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1층 카페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네. 그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같던데 이 빌딩 시세가 200억은 넘을 거라고 리모델링하면
300억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어머니만 설득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워낙 저희한테 잘해주셔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려요. 박 원장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우가? 충격적인 발견, 은밀한 조사. 저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사설탐정 출신인 최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부탁이 있어. 뭔데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정우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시간 줘. 충격적인 보고서. 일주일 후 영자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그래. 정우가 작년에 스타트업 한다고 했지? 그거 이미 6개월 전에 망했어. 투자금 20억 날렸고, 뭐, 그것뿐이 아니야.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비트코인, 주식 신용거래에 손 댔다가 추가로 30억 날렸어. 지금 총 빚이 50억이 넘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미 사채업자들한테도 손을 댔대. 연 이자만 40%짜리. 그들한테 내 빌딩을 담보로 제시했다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정우가 며느리도 한통속이야. 수진이가 더 적극적이라던데 본인 명품 중독에 강남의 필라테스 센터 3개나 운영하다가 다 말아먹었어.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과장의 증언. 그날 오후 20년간 빌딩 관리를 도와준 김 과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오전에 따님이 사무실에 오셨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김 과장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자꾸 미루는데 어떡하지?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진단서 하나 만들면 돼.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그럼 빚 어떻게 갚을 거야? 사채업자들이 더는 안 기다려준다고.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알았어. 그럼 김 원장한테 연락해 볼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제 친아들이 5장 녹음된 증거. 결정적 순간. 김 과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이틀 전 정우와 수진이가 7층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였죠. 수진아,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공증 받기 전에 서명만 받으면 돼. 근데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치매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당신 정말 답답해. 50억이야, 50억. 우리 인생이 걸려 있어. 알았어. 내일 다시 설득해 볼게. 설득?
지금 설득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서류 들이밀고 서명 받아. 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 우리 애들은 지우랑 서연이가 국제학교도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못하겠으면 나도 다른 방법 찾을 거야. 무슨 다른 방법?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입이나 다물고 있어. 분노와 배신감. 녹음을 다 듣고 난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 과장님, 이 녹음 파일 복사본 여러 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네, 그래야겠네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정우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6장 치밀한 계획. 변호사와의 만남. 대학 동창이자 국내 최고의 재산 전문 변호사인 윤정희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정희야. 제 사연을 다 들은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일단 침착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어떻게? 첫째, 가족 신탁을 설정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빌딩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정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정우가 모르게 빌딩의 근저당을 설정해. 액수는 크게 한 100억 정도로. 근저당을? 그래. 채권자는 내가 아는 믿을 만한 금융회사로 하고, 실제 돈을 빌리는 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빌딩에 100억 빚이 있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정우가 빌딩을 팔려고 해도 못 팔지. 근저당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만들어도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비밀 작전. 일주일 동안 저는 정희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족 신탁 설정 완료. 근저당 설정 완료. 정신과 진료 소견서 완료. 영숙 씨는 인지 기능이 매우 양호하며 판단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과장의 소견서였습니다. 대표님,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정우 씨가 곧 움직일 겁니다. 7장 가면을 벗다. D-데이.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상대로 정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가짜 미소가 역겨웠죠. 그래, 앉아라. 엄마, 오늘 꼭 결정하셔야 해요. 세법 개정이 다음 달부터라서. 정우가 서류를 꺼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세금도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죠. 정우야, 네 엄마. 넌 이 빌딩 받아서 뭐 할 거니? 정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관리하죠. 엄마처럼. 정말 당연하죠. 엄마, 왜 이러세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맞니? 본색을 드러내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는지 알려줄게. 저는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하나 만들면 돼.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수진이의 목소리. 정우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엄마, 오해예요. 그건 오해?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게 오해야?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까지. 닥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50억 빚진 것도 다 알아. 사채업자들한테 내 빌딩 담보로 제시한 것도.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급하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도 되니? 8장 결정적 한방. 숨겨진 카드. 정우야, 설령 내가 이 빌딩을 너한테 준다고 해도 넌 팔 수 없어. 네. 이미 가족 신탁 설정했거든.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빌딩을 처분할 수 없어. 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100억도 설정해뒀어. 설사 내가 팔려고 해도 못 팔아. 엄마,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속여? 그때 수진이가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50억이에요, 50억.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 놓친 내가.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자 정우가 말렸습니다. 수진아, 뭐, 사실이잖아. 혼자 2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서 아들은 죽게 내버려둬. 경찰 출동. 그때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 2명이 있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협박과 사기 미수 혐의로. 뭐, 경찰?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경찰까지 부르셨어요? 너희가 선을 넘었어. 경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폭언과 협박 정황이 확인됩니다. 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일단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정우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엄마. 뒤도는 정우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9장 또 다른 진실. 수진의 거짓말. 다음 날 정우가 보석으로 풀려나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죠.
엄마, 들어와. 할 말 있어. 정우는 머뭇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사실 수진이가 시킨 거예요. 뭐? 처음부터 계획한 거래요. 제 빚도 사실 수진이 때문에. 수진이가 투자하자고 해서 전형적인 책임 전가였습니다. 정우야, 이제 와서 남 탓하니?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사채업자들이랑도 먼저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조사한 바로는 정우가 먼저 도박에 빠졌고 수진이는 그걸 만회하려다 더 큰 구멍을 낸 거였죠. 그만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작은 아들의 방문. 일주일 후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였죠. 엄마, 정민아. 정민이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그런 일을.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민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형 빚 갚는데 보태세요. 정민아, 가족이니까요. 형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정민이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형 빚은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대신 내가 이 빌딩 물려받아라. 네. 정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장 새로운 상속자. 진짜 가족의 의미.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정민아, 넌 욕심이 없구나. 전 지금이 행복해요. 아이들이랑 아내랑. 작은 학교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민이의 아내 미선이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선아, 형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로운 계획. 정민아, 그래도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빌딩 수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야. 엄마, 내 이름으로 만들어. 정민 장학재단. 어때? 정민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이제라도 제대로 쓰고 싶은 거지. 11장 통쾌한 반격. 사채업자들의 방문. 어느 날 오후 덩치 큰 남자 셋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영숙 대표님이시죠? 누구십니까? 정우 씨 빚 때문에 왔습니다. 김 과장이 바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아들 빚은 부모가 갚는 게 도리 아닙니까? 법적으로 제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법? 우리는 법 같은 거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들이 하는 사채업은 불법입니다. 연 40% 이자? 법정 최고 금리의 2배가 넘네요. 그게
그리고 이미 녹음도 다 해뒀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정우의 파산. 결국 정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용서는 안 바라요. 그저 건강하세요. 정우가 돌아서는 모습이 처량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었죠. 12장 빌딩의 변신, 7층의 변화. 저는 빌딩 7층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시니어 라운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한 대표님,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했죠. 새로운 세입자, 4층 필라테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치유 상담센터,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였습니다. 한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장 이 박사의 인사였습니다. 저도 도움받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13장 정우의 몰락과 반성. 편의점 알바. 6개월 후 우연히 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죠. 엄마. 정우야.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정우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늦었지만. 엄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 절 여기까지 떨어뜨려 주셔서요. 이제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최후. 수진은 또 다른 부자 노인을 노리다가 사기죄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김 과장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40대 여성, 노인 상대 10억대 사기. 구속. 이번엔 80대 할아버지를 노렸대요. 같은 수법으로.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얻고 싶었을까요? 14장 진짜 가족. 정민이네 가족.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정민이네 가족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 달간 머물기로 한 거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손자 현수와 손녀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라고 적힌 카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아예 서울로 올라올까 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았거든요. 정말? 네, 어머님 가까이 있고 싶어서 신청했대요. 이게 진짜 효도구나 싶었습니다.
빌딩에서의 하루.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빌딩이에요? 그래, 현수야. 우와, 진짜 크다. 아이들과 함께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1층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7층 라운지에서 할머니들께 인사도 드렸죠. 어머, 손주들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지민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15장 특별한 프로젝트. 시니어 자산보호센터. 빌딩 수익금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자산보호센터.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한 대표님, 이번 달만 상담 신청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정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아요. 한 대표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후 용기를 낸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론의 관심. KBS 시사기획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 대표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노인 재산 갈취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드릴 수 있다면. 방송 출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책 출간.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빌딩은 지켰지만 아들은 잃었다. 책 제목이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시니어 자산보호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16장 정우의 편지. 1년 후 정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엄마. 정우입니다. 1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직접 만날 용기는 아직 없어서요. 지금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한 푼 한 푼 정직하게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절 포기하지 않고 교훈을 주신 것,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 언젠가 떳떳한 아들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5년 봄 정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17장 뜻밖의 제안. 글로벌 기업의 제안. 어느 날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숙 대표님, 빌딩을 400억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400억이요? 네, 위치와 수익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빌딩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가격을 더 올려드릴 수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고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정민이의 제안. 엄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이 빌딩을 한영숙 재단 건물로 만들면 어떨까요? 재단? 네, 노인 복지와 자산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이요. 엄마 이름으로요. 정민이의 제안은 놀라웠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하신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18장 새로운 꿈. 75세의 새 출발. 2025년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빌딩은 이제 한영숙 시니어 보호재단 건물이 되었습니다. 1-2층 그대로 스타벅스 수익금은 재단 운영비로 3층 무료 법률 상담소 4층 시니어 건강센터 5층 노인대학 6층 세대 공감 도서관 7층 시니어 라운지와 제 사무실 대표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죠. 감사한 일이네요. 손녀의 꿈. 할머니, 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된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롤모델이에요. 이런 게 진짜 유산이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관과 정신을 물려주는 것. 에필로그 봄날의 편지. 2026년 봄. 오늘도 저는 7층 사무실에서 강남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줄은. 여보, 우리 정우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어봅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서울의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75세에 찾아왔지만요. 마지막 기록. 한영숙의 일기 중에서 2026년 4월 15일. 오늘 정우가 2년 만에 찾아왔다. 많이 변했다. 허름하지만 깔끔한 차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이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정우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빚 갚는 거예요. 물론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엄마 은혜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깨끗한 돈. 정우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다. 정우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정우가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구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께 전하는 말.
저는 빌딩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때 아들을 잃었죠. 다행히 아들은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았고 저는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 건물을 찾는 수많은 어르신들, 도움을 청하는 분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주는 정민인의 가족. 재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재산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봄, 강남 역삼동 한영숙 빌딩 7층에서 한영숙 드림. 끝. 이 이야기는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